중국과 대만 전쟁은요, 코인 시장의 단기적으로 강력한 악재지만 악재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을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29일 기준 이더리움 차트 1시간 봉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롱이나 숏 전략, 그리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하는지가 좋은지까지 제가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확인하게 되시면요, 4,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1시간 봉이고요. 1시간 봉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최근 이 며칠간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 24일날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24일날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더리움 자체가. 9월 24일날에 급락 이후에 어떻게?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이 노랑 색깔 EMA 선이에요, 여러분들. 이 노랑 색깔 EMA 61선인데, 이 61선을 어떻게 했죠? 돌파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디서? 바로 여기서. EMA 61선을 하락 후에 반등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졌다고 할 수 있죠. 바닥을 다지고 EMA 61선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눌렸죠.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아무리 후행성 지표긴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범위 밖으로 주가가 벗어나면은 95%의 확률로 다시 이 밴드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볼린저 밴드도 같이 늘어나지만 결국엔 이 안으로 들어와서 눌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 눌리긴 했지만 하단까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단까지 크게 밀리지 않고요,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는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매매를 선호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스캘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장기적인 모멘텀을 확인해서 장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단기. 그렇기에 저 같은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요, 현재 구간에서 뭐가 있을까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롱 아님 숏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롱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섭다. 왜냐? 지금 섣불리 롱 포지션을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이더리움이 4070에서 4090달러 구간에서 눌림이 한 번 나올 거예요. 눌림. 이 눌림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잘해야 되는 거 뭡니까? 매매하면서 손절이죠. 손절. 익절 잘하는 것보다 손절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손절 라인은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의 관점은요, 4030달러 부근이 이탈하면은 이더리움은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040달러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4030달러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진 구간인데 이 4030달러를 이탈하는 순간 이 다진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려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030달러 이탈할 시엔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목표가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목표가는 저는 4180달러에서 1차 목표가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20달러까지도 2차 목표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손익비가 한 1대2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손익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어느 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롱은 섣불리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롱보다는 숏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숏이 좋냐? 지금 가격은요 볼린저 밴드 애초에 상단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숏을 들어가서 이 노란 색깔 61선 EMA까지만 가도 됩니다. 4060달러 부근까지, 혹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4040달러까지 봐도 충분히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단요 숏 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우리 진입 타이밍 잘 잡아야 되잖아요. 숏 포지션도 추천드리는 거는 4150달러에서 4170달러 부근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 여러분들 손익비 좋아야 돼요. 그럴 거면은 우린 손절 라인을 4200달러 부근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서 진행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지금 이더리움 분위기 자체가요 단기적으로는 반등 추세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잡으실 분들은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선물 매매가 아니라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물로 이더리움을 모으시는 분들은 너무 단타 관점에서는 흔들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왜냐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이죠. 이번 반등이 중장기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4000달러 초반 구간은 정말 현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가격이다.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아마 다시는 이런 가격을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그냥 눌릴 때마다 4000달러 초반 부근 올 때마다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과거 차트를 봐도요 여러분들 3950달러 부근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죠. 3900달러에서 3800달러 이 부분이죠. 이 3900달러 부근에서 이 4050달러죠. 4050달러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4000달러 초반 부근 3900달러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하기 정말 최적의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장기적인 좀 상승을 기대한다 라고 하신다면요 물론 지금도 매수는 나쁘진 않죠. 하지만 전체 자금을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안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목표가 어디로? 이전 고점 구간이죠. 이전 고점 구간인
4,400달러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나? 4,600달러까지 볼 수 있습니다. 현물로 주워 담으시는 분들은요 1차, 2차 이 두 라인까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저처럼 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타로 이제 롱을 보시는 분들은요 4,070달러 부근에서 4,090달러 부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디 4,180달러에서 4,220달러에서 익절하시면 된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30달러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숏을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4,150에서 4,170달러 부근에서 숏 포지션 진입, 목표가는 4,050달러에서 4,080달러, 손절은 어디? 4,200달러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3,950달러에서 4,000달러 부근에서 계속 그냥 4,000 부근에서 계속 분할 매수하시고 장기적으로 4,400에서 4,600달러까지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결정적인 생각은요, 지금은 뭐 여러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눌림 매수주 그리고 또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4,000달러 초반을 매수 기회로 보는 전략이 정말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하시는 분들 이 셧다운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럼프 형이 왜 셧다운을 할까요? 미국 정부가 왜 셧다운을 할까? 그리고 이 셧다운을 했을 때 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먼저 왜 셧다운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미국 정치권에서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된 건 아니에요. 현실화가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가능성을 다 양방향을 다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은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될까? 셧다운을 진행할 시에 첫 번째로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요, 미국 정부의 일부 기관들이요 일시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중단됩니다. 업무 중단이 됩니다. 이 업무가 중단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금융시장에서는요 불확실성의 리스크죠.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자들은 성격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돈이 걸린 투자자인데 확실한 거가 좋지 불확실한 거를 좋아하는 투자자는 없는 것처럼 이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은 이 금융시장이죠, 이 주식시장이랑 유가증권시장이랑 코인시장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 하락 이유가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달러 강세 심리입니다. 이 셧다운이 발생하면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요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위험자산인 유가증권시장이랑 코인시장보다는 안전자산인 달러의 자금이 몰리겠죠. 그렇게 달러의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가 어떻게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달러 강세는 뭐예요? 코인 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동성 위축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예산 집행을 멈추면요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럼 어떻게? 투자자들은요 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을 더 선호하죠. 그러면 어떻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특히 코인은 완전 고위험 자산입니다. 이 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은 당연히 매도 압력을 받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 심리 악화.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뉴스에서 뭐라고? 이런 거 무조건 나와요. 미국 뉴스에서 이런 키워드 무조건 나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계속 퍼지겠죠. 진짜 셧다운 실행이 되면은 이 미국 뉴스를 통해서 이 미국 정부 마비라는 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계속 퍼지죠. 그럼 어떡해요? 투심이 당연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헤드라인이 퍼지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니까 살려던 사람들도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러고 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달러 강세 심리. 두 번째, 유동성 위축. 세 번째, 뭐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좀 흥미로워요. 왜일까? 이 셧다운이 길어지면요, 이 미국 정부와 이 연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즉, 미국 정부랑 연준에서는 돈을 더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왜냐면은 유동성 자체가 위축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돈을 굴려야 돼, 시장에.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지금처럼 경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돈을 안 써요.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유동이 이 시장에 돌지가 않아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돈이 안 굴러가니까. 이 국가는 돈을 풀어서라도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돼. 미국은요, 여러분들, 일단 소비 국가예요. 중장기적으로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다시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더 풀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돈을 쓸 수 있게끔. 미국은 뭐라 했어요? 소비 국가예요, 소비 국가. 소비 국가인데 얘네가 소비가 원활해지면은 어떻게? 말 그대로 위축되었던 이 위축되었던 유동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에 활력이 불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는요, 오히려 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공급이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셧다운대로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지.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과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는 그 유동성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 시장에는 좋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거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은 셧다운, 불확실성 증가, 그러면은 어떻게? 위험자산 회피, 그리고 어떻게? 코인 시장 하락. 이게 단기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부양책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코인 시장 반등 요인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즉 미국 정부 셧다운이 실행될 시 초반에는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반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정세 자체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한국 전쟁까지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은 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이거 먼저 키워드 먼저 잡고 갑시다. 글로벌 충격 파급입니다. 만약 중국과 대만이 진짜 전면전 상황을 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당연하게도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만은 뭐예요? TSMC 있잖아요. TSMC가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뭐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과 IT 산업 전체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주식, 원자재, 외환 시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립니다. 휘청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뭘 뜻하냐? 여러분들, 뭘로 연결이 되냐?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럴 때는 안전자산, 여기 뭐가 있냐? 달러, 금, 미, 10년물 국채, 이걸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데, 이 몰린 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코인, 이런 곳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코인 시장도 당연히 크게 흔들리겠죠. 매도세가 당연히 강하게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급락을 맞아요. 저는 아마 진짜 이렇게 중국과 대만이 전면전 상황에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마이너스 20%까지 급락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중국과 대만이 전쟁한다는 이 전쟁 발발 뉴스 자체가 뭐예요? 이게 그 자체가 뉴스가 패닉셀 그 자체예요. 패닉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실 이 패닉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락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이 저 같은 투자자들은요, 연쇄 청산을 당하죠. 그 말 그대로 변동성이 극대화된다. 극도로 커진다.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첫날에 어땠어요? 코인 시장 급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만과 중국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다른 급이에요. 왜냐하면 대만, 중국은 미국도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럼 일본도 개입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중국이 오면은 러시아도 개입을 할 거고, 북한도 개입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개입을 할 거고,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건 달라요, 여러분. 중장기적인 관점도 다릅니다. 이건 단기적인 코인 시장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중장기적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중장기적인 관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중국과 이 대만의 전쟁은요,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당연히 키우게 되고, 또 어떻게 자산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산을 정말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초반에는 폭락,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 송금이나 달러 사용 자체가 불편해지겠죠. 당연히 전쟁이 길어지면은.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USDT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량, 공급량, 수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 블록체인 인프라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블록체인의 인프라의 활용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급락해서 저는 마이너로 20%까지 빠질 수 있다. 이 패닉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신이 계속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처럼 안전자산화처럼 이제 안전자산 축에 껴지고 당연히 이 국제 송금이나 달러 사용 자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의 활용도가 더 부각되면서 코인 시장은 회복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더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 한번 해보면은 중국과 대만 전쟁은요 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강력한 악재지만 악재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필요성을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국과 대만 계속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전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고 여러 사람들도 전쟁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좀 무거운 시나리오예요. 어떻게 근데 제가 이 무거운 시나리오를 좀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 생각을 하실지 그 내용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